먼저 취재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많이들 이제 알려 계시는 건데, 일단 20년도 일단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집중호우,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태풍도 예전보다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이제 홍수 피해가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발생을 해오고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때도 기상관측의 최장 기간 장마가 있었고요. 그때도 특히 이제 8월 7일, 8일 이때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섬진강 지역에 좀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작년에도 8월달 여기 9월 오타가 났는데 8월달 그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때문에 그때도 한 8월 8일경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서울시는 인명사고 나오고 또 9월달 9월 3일 흰남노 역대급 슈퍼 태풍이었는데 이런 그 당시에도 포항시에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때문에 또 아까운 인명이 또 이렇게 희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년과 22년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흰남노 때 누적 강수량이 포항 때 특히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수도권 집중호우 때 도림천 지역에 이제 피해가 있었고 그 당시 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5mm가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500여 빈도 가까운 비가 내린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하수 발로가 이제 그 용량을 초과하는 비가 내렸고 도림천 수위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수 배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지대 쪽으로 이제 침수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하천이 이제 그 냉천이 평상시에는 거의 말라 있는 물이 없는 하천인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방을 넘어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불이 들어갔고 이 때문에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그 외에도 뭐 빌라 그가 이제 하천에 있던 빌라가 이제 집안이 붕괴되면서 이제 빌라가 주저앉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제방이 붕괴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홍수에 대한 이제 국가 책임, 이제 정부의 책임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대홍수를 계기로 그 당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국가가 일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환경문제 조정법을 좀 개정해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상금을 정하고 이걸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22년도에 시행돼서 이게 하천 제방이 이제 공중 이용 시설로 지정이 되고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하천관리청이 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과실이 발견되면은 과실로 인한 피해가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정부 책임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홍수 피해 위험별 원인인데요. 도시의 침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천의 범람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침수는 비가 하천으로 내수가 하천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용량 부족, 또 이제 외수위가 상승돼서 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게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범람은 거의 천재지변 비가 많이 왔을 때 장기간 비가 오래 오면은 수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천의 제방을 규모를 넘는 하천 수위가 발생해서 범람까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대책인데요. 먼저 예보를,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100%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예보가 중요하고요. 특히 예보를 앞으로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 방어 인프라도 이제 계속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존 인프라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홍수 대응을 하는 지자체라든지 환경부 같은 관계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대응기관 간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4월달에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홍수 대책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로 대책을 좀 제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먼저 예보 파트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가 이제 홍수 예보, 하천 수위를 예보를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 수위가 어느 그 피크점이 어디까지 올지 최고점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50개 하천에 70개 505개 지점을 홍수 예보, 홍수 특보 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홍수 특보는 이제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3시간 전에 지금 각 홍수 통제소에서 이렇게 수문학적 모형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개면서 조정하면서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저희가 인공지능 그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촘촘하게, 왜냐하면 이 촘촘하게라는 말은 이제 많은 지점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지주지천을 아우르는 홍수 예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냥 또 이게 공무원 수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천이 또 규모가 작을수록 수위 상승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력으로 예측하기에는 조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빠른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한 홍수 예보 기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23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AI를 활용한 예보를, 물론 이제 사람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 예보도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AI의 결과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예보를 213개 지점을, 이 지점도 지금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 할지, 어느 하천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천 범람만, 그러니까 하천 수위 상승 이거에 대해서만 예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내수 침수도 저희 같이 예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고요. 이 내수 침수는 이제 현재 지금 도림천에 대해서는 도림천 유역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 시범적으로 침수 예보를 그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원 때도 실제로 예측 결과를 이제 뽑아냈었고, 다행히 이제 하수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준치 이상으로 그 관로 수위가 그 정도까지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까지 통보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관로의 50% 이상이 이제 수위가 올라간다, 또는 80% 또는 이제 만관 이렇게 될 거로 예상될 때 관악구청에 저희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도림천 시범 사업은 도림천뿐만 아니라 포항, 창원, 광주도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내년에 또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보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홍수 정보 제공이라는 실시간 수위 정보 제공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보는 미리 예측을 해서 알려주는 거고, 요거는 실시간 중계형입니다. 중계. 요거는 이제 전국의 수위관 측소, 하천에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위관 측소들이 한 6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점 주변에 있는 하천 둔치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미리 설정된 기준 수위들이 있어요. 이렇게 4단계로 한 데도 있고, 더 많은 세분화해서 설정한 데도 있고, 이건 지자체하고 그쪽 시설 관리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하는 수위값들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로 그쪽 기관에 통보돼서 일단 수강 업무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 정보 제공을 예를 들면 대전 만년경이 대전에 그 갑천에 있는 다리, 여기 홍수 특보가 자주 걸리는 다리인데, 만년교 관심 수위 초과 이런 식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씩 알기 쉽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되게 별로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자들 이해하기 쉽게 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침수 대비를 하면 이제 둔치가 있으면 그 밑에 하단으로 하고, 예를 들면 0.3m라든지 0.5m 밑에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했다, 이거 좀 알기 쉽게 우리는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지도 이제 중요한 정보 제공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침수 위험 지역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지자체들도 이제 재해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자체가 만드는 것보다 환경부가 제작하는 이 도시 침수 지도는, 홍수 위험 지도는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홍수 위험지도는 이제 하천 범람 지도가 있고 도시 침수 지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람은 이제 말 그대로 제방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만약 이제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제방이 기능을 못해서 이제 무너졌다. 제방이 파괴됐다고까지 가정해서 그때 이제 범람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표현한 지도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악조건이죠. 이 도시 침수 지도는 이거는 이제 내수위가 계획 공세까지 갔다 또는 그 이상까지 갔다. 그리고 내수 배제 시설이 기능을 못한다. 아예 사실 평상 이제 홍수기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이제 기능을 못했대. 그런 악조건까지 가정해서 만든 이런 침수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안 만든 데도 많이 있지만 만든 데는 이렇게까지 가정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제 기능이 이제 작동할 때를 가정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그거보다 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지도록 일단 올해까지 이제 한강을 작년에 낙동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 범람 지도는 이미 끝냈고 이제 도시 침수 지도를 저희가 그 이후에부터 제작하고 있었는데 낙동강은 작년에 450여 개 읍면동에 대해서 제작을 했고 한강은 이제 올해 제작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조기 제작을 좀 하려고 일단 기재부에 예산을 올해보다 좀 대폭 증액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할 때는 그 전에는 이제 강호 시나리오를 포함되지 않았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강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도를 그리는데 그 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500년 민도 그다음에 과거 최대 홍수량 기준에서 이런 좀 상당히 악조건을 더 추가해서 작성을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성된 부분은 지금 홍수 위험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웹 서비스를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서 치셔가지고 홍수 위험지도 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댐 방류 정보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댐 하류 지역 주민들께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문자나 이렇게 전화 연락으로 댐 관리기관의 수자공사에서 연락을 저희가 다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24시간 전 방류 예고는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하지 않다가 20년대 대홍수를 계기로 좀 더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류, 이제 수로 조작, 실제로 방류가 일어나기 전 3시간 전에도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류는 사실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수자공사에서 방류 계획을 이제 가져오면은 통제소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방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이제 물론 설치하다 보면 환경 파괴될 수 있고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또 불가피하게 이런 인프라 구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도림천 지하 방수로 사실 이 도림천이 잘 아시겠지만 안양천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안양천도 사실 침수에 범람에 취약하고 여기서 이제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하천이고 도림천물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홍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도림천의 홍수량을 이 물을 한강으로 아예 빼버리자라는 개념으로 한 거고요. 여기 그림이 좀 약간 옛날 버전인데 제가 이제 5월 말까지 해서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때는 약간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이쪽 색강이 아니라 한강 분류로 바로 이쪽으로 빠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로 빼다 보면 이쪽도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가지고 분류를 바로 빼는 방향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방수로의 지평도 더 커졌고 작년에 생각했을 때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기재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목감천도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홍수에 사실 안양천보다도 더 취약한 데가 목감천입니다. 목감천도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뭐 땅을 파서 뭐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저류지 같은 거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LH에서 기존에 여기 개발하려고 했던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연되면서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개발됐으면 LH가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저류지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했던 땅이에요. 여기가. 근데 LH 그 계획이 지금 굉장히 아직 불투명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이제 직접 저류지 건설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르지하고 방수로,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광안부 이런 빗물 터널들 이런 것들 다 27년까지 저희가 좀 완공을 하려고. 저르지는 29년, 하여튼 27년까지 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시간 걸리는 건 좀 어쩔 수 없는데, 작년 연말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수 전용 소규모댐도 포항 냉천의 항사댐, 냉천 상류에 항사댐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년 빈도에 견딜 수 있도록, 이건 지금 500만 톤 규모의 댐을, 그래서 지금 7월에 기본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걸 댐 건설법에 의해서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타는 면제가 됐는데 댐 건설법에 의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7월에 예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업 내용 용량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도립대 지하방수로가 특히 이제 얘가 문제인데, 사실 요거를 저희가 연말에 좀 착공을 서울시하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비가 25%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작년에 기획했을 때는 약 한 총사업비를 3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선을 바꾸고 직경을 키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있는 빗물을 이렇게 침투시키는 수직구 개수도 더 늘어나고, 약간 설계가 좀 바뀌는 바람에, 기본 계획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총사업비가 지금 5천억 정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1.5배 이상 늘었고, 이 두 개 빗물 터널도 약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로 세 개를 합쳐가지고 기재부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또 방제를 위해서는 또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좀 약간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기재부도 좀 골머리를 남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도 쉽지 않고, 지금 약간 이거 외부 기관에 검토하는 것도 좀 그 기술적 검토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도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서울시는 최대한 좀 결정을 빨리 해달라. 총사업비 확정을 빨리 지어야 그 다음에 발주 나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인프라에 대해서도 정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 특히 국가하천 제방 정비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늘려서, 이것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항상 보면은 이제 정부가 피해가 나야 그제서 늘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고 숫자는 많고 하다 보니까 꼭 사고가 나, 이제 방제 쪽이 좀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더 늘려서 2016년까지는 좀 제방 부강 정비율을 좀 90%까지 좀 끌어올리고, 현재는 지금 80%가 약간 안 됩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은 더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하천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유지관리 업무는 지자체의 소관이고, 처리장을 만들어주거나 관로를 새로 깔아주는 거, 이거는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침수가 우려되는 이런 하수도 정비 충전 관리적인 경우에는 관로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관로를 정비해주거나 아니면 빗물 파풀장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국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이것도 예산을 작년보다 늘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좀 지자체 관리 의무를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작년에 12월에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 유지관리 의무를 좀 강화했습니다. 1년에 1년 이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은 그걸 환경부가 이제 검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바지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5월달부터 지자체 관리 실적을 저희 그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빗물바지가 한 304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만 개 정도를 일단 점검을 저희가 했고 사실 모든 빗물바지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침수가 오래되는 지역들, 과거 피해 이력 있는 지역들만큼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뭐 캠페인도 하고 지명 광고도 하고 또 TV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관리의 중요성, 시민분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좀 주변에 막힌 빗물바지 보이면 신고해달라 이런 방송도 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아까 작년에 이제 아까운 인명이 생겼습니다. 맨홀이 좀 강남에서 지금 빠지는 바람에 뚜껑이 날아가서 이것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했고요. 여기 이제 대략 한 최대 450kg 정도 중량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맨홀 그 상단부에 이렇게 직접 이런 방지 시설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상단부 자체를 아예 갈아가지고 아예 다 뜯어내고 이런 시설과 일체형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새로 껴넣는 이렇게 일체형이 있고 새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렇게 조립형이 있습니다. 조립형으로 하는 게 더 싸. 예산이 한 군데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새로 다 뜯어서 갈아버리려면 100만 원이 좀 약간 넘습니다, 비용이.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지자체한테 예산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수도 앞에 말씀드렸던 하수도 정비 사업에 좀 거기에 엮어서 거기에 좀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담당하는 그 생활 하수과에서는 요거가 별도로 설치하는 신규 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기재부랑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되기가 그러니까 국가 그 재정 사업을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신규 사업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은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중심 대응력 저희가 일단은 홍수 취약지구라는 거를 작년부터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분기 때 국가하천 주변에 대해서 취약 요인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은 취약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지구 특성에 맞는 지구의 어떤 취약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을 하고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제광을 증부한다든지 교량을 뭐 재가설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단기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천 정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그거대로 추진하는 투트랙을 가고 있습니다. 뭐 임시 대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 주민 대피 계획, 그다음에 교통 통제 계획 수립하고 수방 자재, 이제 그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수방 자재나 장비 등을 주변에 비치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하천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국가하천과 합류하는 지점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 이제 홍수 통제소가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하천 수위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비가 올 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수위 측정망 인프라를 통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지구가 작년에는 433개소였는데 일부 이제 위험 요인이 해소된 데는 해제하고 올해 추가로 발견된 데는 추가해서 390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구에는 대책 수립과 함께 지역 주민들, 그다음 지자체, 관계기관, 그다음 뭐 유역지방환경청, 그다음에 뭐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들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때는 상시 운영되고 홍수기 전에도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위험할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는 이런 정보를 아까 수위 정보 같은 이런 위험 정보를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비상 연락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은 이제 지역 주민 다 들어올 수는 없고 지역 주민 대표급들은 이제 마을 이장님 같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연락망을 통해서 다시 전파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홍수기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장관님 현장 점검, 대책회의 여러 차례 시행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접경 지역도 중요합니다. 임진강, 북한강이 이제 북한과 이제 공유하천이 되겠는데, 임진강 지역이 공유하천인데 여기가 사실 북한강 쪽은 평화의 댐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북한강 상류에 있는 그 임남댐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댐이 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다량의 물이 내려올 때도 막아줄 수 있는데, 임진강은 이제 북한의 그 한강댐이라는 그 상류에 댐이 있습니다. 뒤에도 북한 쪽 댐이 있고, 그 외에도 뭐 4월 5일 댐, 1호, 3호, 2호, 4호 쭉 댐이 있는데, 그런 댐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대량의 홍수량이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단 방류 때문에 인명사고도 2009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북한에서도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또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제 지금은 방류 통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한의 이런 유력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된다,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먼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성 영상을 통해서 북측댐과 하천 상황을 감시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1일 2회 이상 주요 댐에 대해서 수위 분석을 하고 하천의 하폭 같은 걸 변화를 분석해서 댐 방류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고, 지금도 이제 한강댐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승교라고 해가지고 필승교, 이게 이제 군남댐 임진강류 홍수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군남댐 상류에 11km 지점에 필승교가 있어요. 필승교의 수위 관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다. 필승교 수위가 1m가 되면은 그때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경보 방송이 나가고, 하류에 있는 행락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수자원공사가 직접 차량으로 이동해 가면서 순찰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관계기관, 국방부라든지 국정원,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연천군, 포천시 이런 지자체들과 한 라인을 운영해서 위험 징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적경지역 관리는 홍수 통제소에서 수위 감시를 하고 있고, 군남댐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수자원공사가 또 현장 대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대응 훈련, 특히 이제 유역지방환경청이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제방정비 사업을 하지만은 이렇게 홍수기 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제 현장 훈련을 제가 5월, 6월까지 해서 저희 그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이제 지자체 합동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도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가 장비까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포대도 쌓고 하는, 주민도 실제 대피시켜보고 이런 것도 훈련을 완료를 했습니다. 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정한 수위 유지를 위해서 홍수기 동안에 홍수 조절 역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일단 최근 뭐 추정 원리 기준을 했을 때 지금 홍수 조절 용량이 현재 60억 톤. 요거는 지금도 대략 비슷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 61억 톤이었거든요. 일단은 대략 373mm의 그 상당 강무, 네, 방류, 그러니까 저류를 방류하지 않아도 이 정도 강우가 와도 계획 홍수기까지는 버틴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관계기관 협업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동훈련, 특히 올해는 이제 도림전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 지자체와 함께 그 올해 도상으로 좀 모의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도시 침수 예보에 대해서 예보하고 전파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것까지 해서 훈련을 했고, 또 이제 홍수기 중에는 이제 저희가 수시로 이제 만약에 위험 기상이 예보가 될 때는 기상청하고 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 또 K워터 물갈이기관 간의 위기 대응 회의를 실시해가지고 댐 방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기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좀 더 상세한 기상 정보 기상청이 제공해서 그런 방제 관련 의사결정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시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북한하천 전 구간에 대해서 3,600km에 대해서 지금 CCTV를 설치를 다 했고요. 이걸 통해서 사무실,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수위라든지 댐 방류라든지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 상황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좀 감시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건 자료에 없는데 또 올해 해가지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제 하천 배수문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원격으로 그 배수문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서 사람이 조작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도 일부 하천 됐었고요. 올해까지 해서 전국에 지금 한 2천여 개 지점에 대해서 배수문 원격 조작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수문이 너무 낡아가지고 원격 제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예 배수문을 통째로 가야 돼요. 그런 데는 아직 못했고 그런 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상 정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교에 있는 백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NBS 적용을 통한 수재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는 도시홍수의 배경, 그다음에 NB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제 여기에 기반을 해서 작년 서울시 홍수 대응책이 잘 나왔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도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배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도시는 불투수층이 증가를 하면서 건전한 물순환이 이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급격하게 홍수량이 증가하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이제 기후 변화로 아무래도 이제 강수량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이제 오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불투수면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어떤 문제점들은 이 홍수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하천이 건천화된다거나 또 싱크홀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도시에서 홍수 저감뿐만 아니라 하천 건천화 그리고 이런 싱크홀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불투수 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물관리 기본법이 18년에 이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관리 기본법 수립이 되면서 이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사례를 잠깐 보시면 너무 작게 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발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였어요.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스펀지 도시 같은 건데 비가 왔을 때 물을 스펀지처럼 먹겠다. 목표가 빗물의 70% 이상을 흡수하거나 재사용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등등 이런 불투수면을 줄여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빗물 누출 제로와 대체적으로 보면 저영향 개발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청주, 전주 등이 했고요. 그다음에 물순환 선도 도시 시범 사업으로 5개 도시 불투수 면적을 줄이려고 그리고 이런 그린 인프라를 좀 늘리려고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 인프라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대체를 해서 그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목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MBS다. 이제 예를 들어 자연 기반 해법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자원 분야에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8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시 같은 경우는 그린 인프라를 도입을 하는 거고, 하천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흐름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마련해 준다고 그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MBS라고 뭘 MBS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뭔가 이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기술, 공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도시가 있는데 도시 주변에 하천이 있고, 거기에 이 넓은 부지에 어떤 천변 조류죠, 둔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다음에 하중도도 있고, 여기에 식생이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시의 이제 그린 인프라, 그리고 통칭해서 이게 이제 MBS 기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유럽 사례들인데 라트비아나 크로아티아나 벨기에나 이런 것들 익히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린 루프라든가 아니면 침투 트렌치라든가 또 저류조라든가 또 습지 등등 도시에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고 아주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분산적으로 소규모지만 불투수면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 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지체시키고 땅속으로 잘 침투시키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인프라고 이제 MB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일에 이제 장단점이 있듯이 이 그린 인프라 MBS 공법이 지속 가능하고 또 통합적인 관점이긴 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땅을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신도 같이 크게 예산을 들여서 지하 50m 이하로 파나간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효율성 등등 아주 많은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레이 솔루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수도라든가 얘기 나오는 대신도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물적 위주의 그런 그레이 인프라에 비해서는 사실은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로 사실 어떻게 공간을 좀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한 뼘의 땅이라도 우리가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방치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공간 낭비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투수면을 없애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례라든가 또 외국의 사례, 그리고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출처가 잘렸는데 작년에 나온 논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더 이상 안전함은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솔루션, 그레이 인프라는 이제 기존의 콘크리트 위주의 그런 솔루션은 되도록이면 피해라. 그리고 그런 그레이 인프라는 미래 세대에 아주 많은 경제적 짐을 지게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그레이 인프라는 또 이 페이크 세이프티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주 그냥 가짜 안전 의식을 심어준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이제 그린 인프라만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이제 MBS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내용들까지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천에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이거는 도시는 아니고 하천 사례인데,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홍수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이벤트
A라는 어떤 이제 강우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제방을 쌓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벤트 A 정도의 수준의 홍수는 막게 되지만 이벤트 B라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오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와 데미지가 더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 어쨌든 아주 그냥 아예 그냥 그린 인프라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파격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과장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겠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는 또 경험하지 못한 호우 피해를 봤죠. 지적했듯이 140시간당 140mm. 기존에는 118mm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호우가 와서 피해가 당연히 났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이 출처가 나오게 해주시면. 그런데 당장 서울시에서 나온 거는 뭐 이제 이런 추세와 상관없는 이제 또 대규모 대심도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겠지만 세 군데 대심도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고 예산을 역시 여기 도림천 3천억, 강남역 3,500억, 광화문 2,500억 해서 토탈 9천억 원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죠. 4천억이 더 늘었죠. 왜 그렇게 늘었느냐? 뭐 정확한 건 당연히 설계가 과대 용량이 커지니까 이 배수 터널의 용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게 되는 늘어야만 되는 이유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도 좀 투명하게 물론 이런 자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자리이긴 한데 보다도 투명하고 좀 공론화가 됐으면 하는데 이 자료조차 얻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기 대신도 빗물 배수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PPT 자료를 제가 스캔을 해서 낙서들이 좀 있죠. 그래서 스캔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 안에 또는 서울시나 환경부만의 돈이 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지적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몇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광화문은 정말 필요할까? 광화문에 그렇게 큰 침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뭐 발목까지 차고 뭐 이런 사례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뭐 서울의 대표 사이트인 뭐 광화문이 침수가 되면 되느냐? 근데 그 침수라는 게 발목 정도 깊이까지 물이 찼다가 한 30분에 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수관도 개선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큰 피해가 없었고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의무시되고요. 두 번째 강남역을 보게 되면 강남역은 이제 용량이 가장 크죠. 조류량이 50만 톤, 50만 입방미터 톤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가장 크게 늘어나고. 근데 과연 이렇게 크게 터널을 뚫어야 될 것인가?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예산은 늘어나게 되죠. 신홀의 대심도가 있죠. 네, 신홀의 배수 구역 면적이랑 강남역의 배수 구역 면적이 과연 차이가 그렇게 클까?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신홀은 32만 톤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50만 톤, 한 1.1배가 더 늘었죠. 배수구역 면적은 비슷한데 1.5배가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또 여기 반포점 분리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용량은 과연 가만히 되어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왜 직선으로 가지 않을까? 한강으로 돌아가는가? 물론 여기 반포 유수지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 펌핑을 해서 한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에 큰 유수지를 다시 만들어도 용량을 더 작게 하고
그게 더 예산상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림차는 아까 우리 또 과장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이게 이제 이 도림천에서 있는 이 하천수를 이 방수로에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수로라 하면 말 그대로 내수를 배제하는 겁니다. 내수라고 하면은 이제 하수 강도나 지표면에 도시 표면에 있는 물들을 빨리 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외수는 하천수가 외수가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방수로에 외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수와 내수 관리가 짬뽕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설계가 되는지 되게 의문스럽고 사실 작년 홍수 때도 도림천에 홍수위가 높아져서 원료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수를 넣는다는 거는 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림천에 아까 과장님은 그 합류되는 안양천에도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걸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양천에 원료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방수로의 문제는 내수만의 문제고 내수를 어떻게 빨리 배제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외수와 내수가 혼합된 그러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뭔가 효율적이지 않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런 것도 다시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리고 이런 조류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만이 침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험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보고서는 오늘 토론을 해주실 환경문무 박사님의 보고서인데 혹시 뭐 전북에서는 1,500억을 들여서 10개의 조류지를 만들었는데 7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군산에서는 3회 조류시설을 가동했는데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충북대에서도 조류지 때문에 조류지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 또 작년에는 서울대에서도 또 사례가 있습니다. 조류지를 잘못 운용해서 여기 이제 관악산에 물을 담아두겠다고 여기 거들골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하에 조류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여기 진출입로가 이 조류지 천당로보다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채우면 안 되는데 더 채워서 운영하다 보니 오히려 물이 딴 데로 가가지고 오히려 이 아래 캠퍼스 건물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조류지 구조나 또는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침수 피해가 나는 이런 또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대심도도 사실 운영의 묘가 되게 중요한 거지 크게 규모만 만들어놓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당장 이게 비도 오고 뭘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올해 나왔던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대심도 터널 건설 등 이런 우수 배제 시설 중심의 침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장 이런 물막이 판정, 차수판 등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이제 구별로 이렇게 이제 침수 우려 침수 우려 기준별 지하주택 차수판 설치율을 보게 되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별로 이렇게 차이는 좀 있죠. 그래서 당장 차수판 설치부터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인사사고가 났던 이런 다주택, 다세대 주택의 단지야 이런데 그리고 포항 사례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에 이런 차수막 설치 등은 어떻게 보면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리겠는데 결론은 이런 그림 하나로 이것도 논문에 있는 논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서스테이너빌리티, 리질리언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어떤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원칙들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4개 요소들이 있다. 뭐 준비도 잘해야 되고 대응 대신 적응, 또 회복 그런 거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 그리고 보다 많은 의견들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 경제적으로 이 예산을 미래 세대의 짐이 될 만큼 이 예산을 쓸데없이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더 크겠죠. 그래서 구조적 대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어떤 예산을 잘 고려를 해서 이런 한류 시스템이 잘 좀 돌아가는 그런 수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